나타나면서 낮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3, 4도가량 낮아지는 낮 기온이 되겠고요. 서울과 속초가 같은 기온 25도, 세종시 26도, 광주 대구 28, 제주 29도 등 대부분 30도 이하의 기온 보이면서 전국이 24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30도 이하를 보이고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15도 안팎을 예상하고 있고요. 평년보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내일 아침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야외 활동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부지방은 아주 맑은데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지는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도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이 20에서 최고 50km까지 드러나 있고요. 남부와 제주는 구름 많은 하늘이 간혹 보이는데 점차 더 맑아지겠습니다. 오존 농도 일부 지역으로 오후에 좀 안 좋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의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초반부 공통 질문인데 이거 이번 주는 하나만 아닐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만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부터 이번 주 뜬 인물은? 네, 사실 현근택 변호사님이랑 밖에서 얘기하고 왔거든요. 당연히 이준석 대표 저희 겹칠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이준석 대표 너무 뻔하니까 저희 당의 김용태 최고위원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김용태 최고위원이 그 사퇴하지 않고 버틴 우리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요즘 속칭 존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버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버팀의 승리를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 당이 오늘 4시에 의원총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법원 결정 취지에 반해서 우리가 비대위는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다. 비대위원장은 빼고 나머지 비대위원은 활동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 김용태 최고위원이 또 칼을 뽑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고위원인데 왜 무슨 비대위원들이 하냐.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 주에 뜬 인물 김용태 최고위원으로 뽑아왔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인데. 네. 현근택 변호사 이번 주 뜬 인물? 뭐 당연히 뭐 이준석 대표일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렸었거든요. 예. 징계도 당하고 지금 어찌 보면 사실상 해임도 당해서 뭐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의 여론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극적인 회생. 을 한 입장인 것 같고 결국은 그렇다 해서 이준석 대표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징계 당한 상태는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6개월. 네.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만 이제 전 대표는 아닌 거예요. 현 대표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비대위원회가 뜨면서는 사실 전 대표가 됐었는데 그렇죠. 해임이 됐었는데 그냥 대표인 거죠. 다만 직무가 정지된.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아니, 거기도 이준석 직무가 대표 정지된 거니까 또 전 비대위원장인지도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러네. 법적으로 네, 따지면 네. 둘 다 줄줄 수는 없잖아요. 태양이 그렇긴 둘은 하죠. 안 되니까. 네. 어쨌든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예. 기회는 잡았다 이 정도 같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천하람 변호사님. 저는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 당의 비대위원으로 정했습니다. 비대위원 전체. 네. 아, 왜냐하면 누군지 몰라요 일단. 예. 저희 당의 비대위원 누군지 뭐 아십니까 두 분 다? 뭐 전주의 의원 뭐 몇 명 저도 생각은 납니다만은 비대위원들이 이번에 들어올 때도 화제가 사실 얼마 안 됐었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뭐 어떻게 결정이 되든 사실 비대위의 동력은 상실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기도 좀 애매모호해졌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가장 이번 주에 타격을 많이 입은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자,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우리- 진인물. 우리 전 변호사님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진인물은 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은 지금 뭐 다들 본인은 뭐 당무에 관여 안 하고 이렇다지만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벌어진 거는 그 문자 공개되면서잖아요. 예. 결국은 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이 비상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건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제대로 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 대통령실이라든지를 잘 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삐걱거리고 이 가처분에 받아들일 걸 전혀 예상 못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법률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법률 비서관부터 뭐 판검사 출신 많거든요. 국민의힘은 당에도 사실은 거의 법조당이라 할 만큼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 판사 출신이죠. 권성동 지금 저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이죠. 옆에 예. 다 지금 판검사 출신들이 있는데 이걸 전혀 생각 안 해둔 것 같아요. 한 대부분 우리 천 변호사나 저 같은 분들은 대부분 인정될 거라고 봤고 또 팽팽하다. 반반 최소한 반반은 된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인용될 것도 생각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대비책이 이렇게 없다. 법률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진인물에 좀 넓게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좀 들어간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기각될 거 확신한다.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재판 개입이니 이렇게 비판도 받았지만은 뭐 내가 확신한다는데 근데 그 언론에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사실 플랜 B는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인용 결정 나오고 나서 딱 나오는 태도가 보면은 오히려 재판부를 좀 폄하하고 그러게요. 무슨 뭐 어디 무슨 무슨 그런 특정 법관 단체 소속 아니냐. 근데 사실 소속도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민주당에서 재판을 승복할 때 얼마나 날선 비판들을 해왔습니까? 그걸 고스란히 저희한테 다시 미러링을 하면은 꼼짝없이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게다가 특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원이 친정인데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플랜 B가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 결정문을 받아들이는 자세조차도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주호영 정도면 꽤나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리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는 그런 평가들도 다소 흔들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 주호영 의원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네.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이라고 하는 논평을 했는데 판결문을 아주 꼼꼼히 보도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헌법을 인용하고 정당법을 인용하고 당헌도 인용하고 대법원 판례도 인용하면서 이런 이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올 걸 대비한 판결문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러저러 해서 내가 이런 그 적극적 해석을 해서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꼼꼼히 들어가 있던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이제 부딪히는 거고요. 네.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는데 아니더라고요. 남부지방법원에서 아예 네. 공식 입장 발표까지 했던데 이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 이런 논평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주호영 지금 전 비대위원장이 정당 자치라는 건 헌법에 없어요.
헌법은 어떻게 되냐면 설립은 자유다. 예. 근데 운영 조직이라든지 이런 건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정당 자치라는 말은 뭐 판례상 나오는 얘기지 법에 안 나옵니다. 정당법에도 정당 자치가 안 나와요. 민주적 운영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보기엔 왜 특정 연구 모임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보수 유튜버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정당의 대표를 하는 분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이걸 어찌 보면 확인조차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특히 이 정보 자체가 제가 보기엔 보수 유튜버 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얘기를 확인 안 하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공식적인 채널 창구에서.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식이라든지 뉴스로 이거를 공식적인 창구가 아니라 그런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에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편향돼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 기본적인 판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의 신청하면 되죠. 이의 신청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니까 충분히 예. 하면 되는데 예. 특정 연구 모임 특정 지역을 나와주면서 판사 개인을 공격한다. 근데 이분이 27인가 그래서 한 25년 넘은 분이에요. 판사만 하신 분이고. 예. 그러면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본인도 뭐 판사했지만 그 수석 부장 정도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급한 가처 분야라 이거는 이제 수석 부장급에서 거의 하는데 25년 정도 했으면요. 이 법에 관한 분야, 법 판결 분야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시사 영역에서 정관용 우리 진행자급이신 건데,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 하나하나의 유불리를 놓고 판사에게 낙인 찍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 판사님이 최근에 강용석 후보의 그 토론회 이런 것도 뭐 열어줘라라는 판결을 한 분이지 않습니까? 강용석 후보 빼고 그렇죠. 두 사람만 토론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이건 안 거죠. 된다라고 네. 하는 가처분 신청을 강용석 후보 당시 후보 측이 냈고 그걸 받아들였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판사를 그럼 극우라고 할 겁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 겁니까? 게다가 저는 특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다행히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저희 지지층에서 이분의 고향까지 거론하고 뭐 제가 지금 뭐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순천에 뭐 순천고를 나왔다. 뭐 이런 예. 식의 얘기까지 하면서 예. 편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편향된 판결을 25년 동안 하면요. 남부지법 수석 부장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지고 나서 사법부의 예. 권위를 특히 특정 법관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고 저희 집권 여당 특히 보수 정당이라고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보수 정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걸 떠나서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전제로 한 비대위원장이면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 자격으로서의 논평은 사실 정말 그 평가하기조차 좀 뭐하네요. 그런 사실관계조차 확인이 안 됐다는 점에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플랜 B가 없었다라고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그 법원의 결정이 난 게 벌써 지금 이제 24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12시 정도 났으니까. 근데도 뭐 어떤 가닥이 안 잡혀 있고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리된 거지 비대위원회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아예 그러면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당원을 바꿔가지고 비상사태의 규정을 새롭게 하자. 뭐 아무튼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원 바꾸자 이런 얘기는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당헌에다가 이준석은 당대표 하면 안 된다라고 쓰자라는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근데 이 논리들이 굉장히 꼬여 있는 거는 사실 원칙으로 돌아가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결정문에서 비대위 전환이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예. 비대위 이전의 상황,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지금 리더십에 손상이 됐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저는 깔끔하게 해결되는 예.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견으로는 제가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그냥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임해서 주호영 직무대행을 띄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못 돌아오도록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걸 좀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뭐 굉장히 복잡하게 가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법률지원단장 하시는 분이 비대위원장만 정부제 됐으니까 비대위원은 살아있다. 근데 그분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지 근데 모르겠어요. 판결문에서는
이게 비상 상태,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히 적시돼 있는데 네. 그런데 결정 주문이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돼 있다고 비대위원회는 괜찮다? 그게 어떻게 논리적? 코미디죠. 그러니까 법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오 진짜 그런가 이럴 수 있는데 근데 판결문 내용은 법률가 출신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비대위를 계속 끌고 가고 싶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비대위 끌고 가는 것 전제는 이준석 대표를 해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절대 돌아오면 안 돼. 이제 이 생각이 잡혀 있다 보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비대위로 넘어간 결의 자체가 무효면 비대위원장 선임도 무효고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 게 지금 뭐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오죠. 지금 비대위 그냥 끌고 간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권선동 원내대표가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러면서 그다음에 뭐 이제 판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다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모습은 우리 천 변호사 얘기처럼 비대위 결의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예.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원래 법도 그치지고 판결문도 그치지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날려야 되고. 근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제가 보기에 안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 좀 걱정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저희 지지층이 물론 지지층이 양분돼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주류적인 지지층이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거의 이제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급입니다. 정말로 진짜 다시는 당에 돌아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지지층도 적지 않고요. 지금 저희 당의 주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의원들한테는 그런 형태의 문자만 계속 날아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들도 당원들의 이 총의가 이쪽에 있다.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는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그쪽으로 달려갈 위험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만 얘기하면 이 위험성이라는 게 그냥 정치적으로 저희 당이 공격받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법률적 리스크도 있죠.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용태가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대위원들 쫓아내라고. 예. 아니 그뿐 아니라 네.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측에서 그렇죠. 비대위원회는 그대로 갑니다라고 당이 결정하면 그걸 또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요. 그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인가요? 거기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법적 리스크를 차치하고요. 어찌저찌 그러면 이 사법적 리스크를 좀 오래 끌고 가면서 당이 계속 활동한다 칩시다. 그런데 이 비대위가 법률적으로는 사실 무효거든요. 그러면 이 비대위 체제에서 저희 당이 한 모든 외부적인 활동들이 법률적으로 무효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예. 누구를 임명한다든지 하는 이 일련의 행동들이 매우 위험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무슨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무슨 그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슈레딩거의 뭐 고양이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뭐 물리학에서 이 상자 안에 넣어놓고 이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이걸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뭐 이거를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당이 그런 꼴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조금 아까 그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당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는 좀 그만해야 한다. 당에 돌아오면 좀 곤란하다. 이런 인식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강제로 내지는 억지로 실현시키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지층이 모두 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대표의 복귀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설령 뭐 어쩔 수 없어서 복귀하더라도 이제 다음 전당대회는 우리가 이준석 안 뽑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내년 1월에 일단 복귀하고 예. 그때까지는 어쨌든 기존의 체제로 가고 예. 1월에 복귀해서 6월에 본인은 이제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뭐 어쨌든 당원들이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거는 아마 그럼 이제 그동안의 지도부에서 이 룰을 손댈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컷오프는 5대5 여론조사 예. 당원 5 그다음 본선에서는 당원 7 여론 3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든 당원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당원 비율을 늘리고 여론조사를 줄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또 이거는 뭐 가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 내부적인 거니까. 근데 예. 꼼수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는 막아야 되겠다. 그게 딱 이제 드러나는 거라서 참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피력하느냐 여부, 그리고 지금 두 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비대위원장만 문제지 비대위원회는 그냥 간다라는 해석이 득세를 하느냐 여부.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우리가 레밍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의원총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묵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비대위 전환할 때도 보면 저도 가까운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의원들한테 1대1로 비공개로 물어보면은 의외로 팽팽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좀 무리스러운 거 아니냐. 암만 그래도 이거 당원들이랑 국민이 뽑은 당대표를 이렇게 날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고 저는 오늘 오후 4시도 제가 참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침묵이 진짜요? 강요되는 분위기로 갈 위험성이 꽤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대위원회는 그냥 간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간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근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24시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당에 이제 수많은 의원들이 아닌 법률 전문가들도 저희 당에 활동한 예.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중에 나름대로 이렇게 갔을 때 위험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고가 되고 조금 사실 중요한 거는요. 주호영, 권성동 이 두 분의 의사입니다. 네, 그분들이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 가느냐 그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들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상태로 봐서는 정확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것 같은데 24시간 시간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많은 분들이 또 조언을 했겠죠. 조금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낸 아닌 제가 볼 때는 아주 묘안이에요. 원내대표를 권성동 의원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뽑지 말고 그냥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대표 지낸바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추대해버려가지고 원내대표직을 맡고 원내대표 자격으로 기존의 최고위원과 자신이 비대위원 임명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최고위원 이름으로 이렇게 그 전국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방식. 그렇죠. 이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한다는 거를 공식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제가 돼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핵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결국 지금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싸움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과연 용산에서 승인할 건가.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조금. 아니 어차피 기존의 비대위원장으로 승인이 된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꾸려지는 지도부는 내년 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1월이나 2월에 전당대회 한다고. 예, 그건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 돌아온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안 해요? 이준석 대표가 못 돌아오기 직전에 12월 중에 후보 경선 등록을 마감하고 경선 절차에 돌입해서 1월 중에는 결론을 낸다 이런 시나리오였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해석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어쨌든 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올해 내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과연 이제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번 연찬회에도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사실은 연찬회 끝난 다음에 판결을 나왔기 때문에 연찬회 때 전당대회 시기가 사실은 다 제일 궁금한 거였거든요. 예. 그 결론이 내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결론을 못 내렸었어요. 못 내린 게 아니라 얘기조차 안 했다던데. 했겠죠, 당연히. 근데 저희 연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관들도 다 부르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와가지고 수백 명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뭐 그런 정무적인 논의를 뭐 대놓고 했겠습니까? 예. 모여서 했겠죠. 아니, 뭐 대통령이야 뭐 오셨다가 3, 4, 5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결론을 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은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니까 일단 내년 1월에 복귀하려고 하겠죠. 예. 복귀해서 그다음에 당대표 나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보면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대위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말씀처럼 뭐 김용태 최고 이런 분들이 또 뭐 직무정지 가처분 들어오고 만약에 지금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이행 안 하면 또 간접강제로 뭐 몇천만 원씩 물릴 수도 있거든요. 아마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예. 또 만약에 추가 징계한다 그러면 추가 징계 이전 징계까지 다 합쳐가지고 또 가처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이렇게 대통으로 가는 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사실은 끝이 없거든요. 계속 가는 건데 저는 항상 매번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준석하고 무조건 끝났다. 절대 안 된다. 루비콘강 건넜다. 이제 대화도 안 한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만나서 풀어야 되거든요. 대통령하고 만나서 풀고 아니면 당 중진들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뭐 전화 다 녹음하더라 아니면 뭐 다 얘기하더라니까 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안 좋은 신호 같아요. 정치라는 거는 만나서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데 맞는 말씀인데 최근까지 흘러온 그 모양새로 봐서는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분간 잠적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 혼란에서 좀 벗어나 있겠다. 사실은 이 혼란이 야기된 것도 이준석 대표랑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징계 논의는 있었습니다만은 문자 메시지 공개 이후 체리 따봉 이후에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 상관없이 이게 막 흘러온 거고 예. 법률적 대응은 했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명분은 생겼어요. 명분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소송 같은 거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무적으로는 좀 차분한 시기를 가지겠다는 거고 예. 아까 제가 저희 당의 주류적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뭐 볼드모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몇 프로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당원들 중에서도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 선택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비율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이런 혼란에서 약간 떨어져가지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대응만 딱딱 하면서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기를 또다시 같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원들 내에서의 본인의 비호감도를 조금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관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한 국민의힘의 주류 당원들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감각이 생기게 된 이유는 네. 이준석 대표를 죽이려드니까 본인이 그 죽이려던 거에 저항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폭로성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뭐 저는 그게 폭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죠. 폭로성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주류 당원들의 심기를 해친 거거든요. 그걸 이준석 대표는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던 것을 사법적으로 중단시켰으니 내가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당에 2030 아니면 내지는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 성향의 당원들 같으면 아니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자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지. 그게 예. 이준석의 매력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뭐 꼭 나이를 갖고 하신 건 아니지만 좀 전통적인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후자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좀 어루만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잠적하고 이제 침묵 모드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중간에 변수가 많아요. 경찰 수사도 있고 뭐 심지어 윤리위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여기서 두 분이 전망한 것과 달리 뭐 또 약간의 억지스럽게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간다든지 그러면서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뭐 어쨌든 변수들이 없다면 그냥 내년 1월 복귀하고 당의 어떤 일들과 당심을 끌어모아서 차기 당대표에 또 도전해서 승리하고 뭐 이런 전략을 펴나가는 게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방법이 말씀처럼 이걸 계속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물론 당대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룰을 안 바꾸도 현재 룰도 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도 어쨌든 본인은 계속 뭐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방송도 나오고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면 방송이 엄청 나오겠죠. 엄청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계속 맞서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뭐 탄원서 문제도 해서 나왔던 것처럼 본인은 이제 어쨌든 선거 과정이라든지 많은 내용을 알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마이너스 쓴 것도 분명 조금씩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구도가 서야만이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이 거의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걸 좀 풀어줘야 돼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 절대 안 돼. 너 무조건 아웃이야. 라고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그만두겠어요? 예. 그럴 일 없잖아요. 간단한 해결책은 이준석 대표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실 네. 제가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도 저도 공감하는 게 만나서 풀진 못해도 내버려까진 둬라. 그렇죠. 그리고 당에도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아, 이거 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 예. 그러면 그냥 복귀해서 몇 달 더 당대표 하다가 뭐 몇 달 당대표 하는 동안 뭘 그렇게 크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다음번에 전당대회 또 나와도 제가 봐도 이준석 대표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거. 그다음에 더 궁극적인 해결은요. 지지율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올라가면 지지율. 이준석 그렇죠. 대표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충분히 잘 나온다. 예. 다음 총선 대비에 이준석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준석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지지율 올리기를 언급하시니까 뭐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왜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하나라고 생각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요. 요번에 이제 그 휴가 지내고 그러면서 청와대에 이제 홍보수석 바꾸고 뭐 어찌 보면 그 대통령 자꾸 청와대라고 그러네. 대통령실에 정무라인을 전반적으로 좀 보강해서 사실상요. 첫 번째 작품을 이번에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정부 장차관 전부 대통령실 수석 전부 다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그 기획된 작품이고요. 두 번째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그렇죠. 것도 기획된 작품인 겁니다. 이게 대통령실에 바뀌어진 정무라인의 첫 번째 저는 야심찬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야심찬 작품이 연찬회에서는 그 이상한 작가의 이상한 발언 그 강연으로 완전히 좀 이렇게 흠집이 갔고요. 그렇죠. 대구 서문시장은 왠지 무슨 팬카페 일정 유출로 기스가 갔고요. 게다가 연찬회 끝나고 20분 후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완전히 박살이 난 북한이 겁니다. 터졌죠. 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실이 야심차게 기획한 첫 작품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는 만약에 계획대로 정말 다 잘 됐다고 해도 대단한 일인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 연찬회에 가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일이죠. 민주당에서 오시라고 할지도 의문입니다만은 그건 뭐 협치의 어떤 그런 건데 뭐 저희 당 연찬회에 오신 건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뭐 같은 편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예. 하는 거 아니냐 정도고 서문시장도 거기 가서 뭐 기록적인 인파가 온다 한들 예. 보수 진영 대통령이 서문시장에서 인파 많이 오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냥 이제 뭐랄까 저희 지지층을 한 번 더 좀 다독이고 결집시키면서 한 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정도의 의미 아니었나. 뭐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경제가 어려운 걸 국제 뭐 정세 탓, 예. 전 정부 탓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그 이제 본인 메시지는 입으로 한 거나 맞아요.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말은 딱 그전에 뭐 필요한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뭐 출근길에도 아이고 뭐 전 정부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습니까? 뭐 다 해먹지 않았습니까?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보수 언론에서도 선거 때 모르겠지만 예.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다 대외 환경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다 지금 경제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본인 책임을 하겠다.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서 그래도 저는 그 워딩 자체는 굉장히 예. 중요한 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100% 동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적하는 게 대통령실의 이 바뀐 팀의 첫 작품이 야심차게 기획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묵사발이 났으면 지금의 상황에 또 기민하게 빨리 대처하는 실력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당의 그런 혼란으로부터 대통령이 좀 거리를 두면서 또 당에는 더 이상의 분란이 없도록 하는 식의 어떤 이런 제스처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만약에 법률가들만 일이 제대로 목소리만 낼 수 있으면 예. 플랜 A, 플랜 B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정도까지 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 당이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다 아는 정도인데 그뭐다 좀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되게 어찌 보면 대통령의 원하는 방향대로만 다 따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어찌 보면 말씀처럼 침묵하고 있거나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 사단이 예, 났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또 당내 보면은 뭐 한두 분 정도만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이나 다른 분들만 문제 있다 얘기하지 사실 이 정도 됐으면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의원들이 이거 문제 있다 잘못됐다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일단 대통령실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물론 당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잘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외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벤트들, 뭐 예컨대 건희사랑에 이게 뭐 나간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단호한 조치가 빨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팬클럽이라는 게 아무리 자발적 결사체라고는 하지만 팬클럽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분이 직접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명의로라도 선거 때는 너무 감사했고 했지만 집권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임하고 나서 다시 응원해달라.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좀 활동을 좀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의 메시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는 저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왜냐하면 팬클럽이라는 거는 본인이 팬클럽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 안 한다는 얘기는 팬클럽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즐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도 그때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막 너무 막 이런저런 정치적인 발언하고 이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나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나랑 관계 없다는 얘기만 했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갈 필요 있어요. 이 팬클럽에 대해서도 딱 선을 그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문자도 그잖아요. 지인한테 보낸 문자가 전해져서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좀 많이 직접 예를 들어서 언론에 얘기하듯이 앞으로는 뭐 강신업 변호사 얘기는 관계없고 팬클럽은 저희들과 관계없으니까 해체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팬클럽이 있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팬클럽이라는 게 본인 팬클럽인데 본인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팬클럽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구시당 무슨 뭐 카톡방이나 뭐 이런 데 올라온 게 아니라 건희사랑 거기에 올라왔다는 거 그게 대통령 경호상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사실 당협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전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 일정이 있을 때는 저도 공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사전에 공유를 받죠. 사전에 공유를 받죠. 그러나 이제 엠바고를 지키는 제가 어디에 뭐 공유는 안 하죠. 공개는 안 하죠. 근데 뭐 이제 대구 지역 같으면 아무래도 당원들도 많고 관심도 많고 또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약간 이제 내가 사람들 많이 좀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름아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런 아름아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막 SNS 페이지에 막 올라와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강하게 경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고뿐이 아니라 이건 경호 쪽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법적 책임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아마 이런 걸로 뭐 징계를 받은 언론사도 있고 실제로 그 대통령 예전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거 비밀로 분류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일단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진도 예전에 나온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말씀처럼 뭐 당협 자기들끼리 보는 데서 문제 없죠. 이게 외부로 공개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도 나왔던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못 긋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속보가 들어온 게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관계자가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그 비대위원 한 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하는 식의 반응이 이미 나왔네요. 뭐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해보고요. 1시 36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가시는 분들 서평택 분기점에서 2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중이고요.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반대 제천 쪽은 서안성부터 안진터널까지 23km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금안꽃 동네 부근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가장 긴 구간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인데요. 전 시간보다는 조금은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충청권에서 가장 긴 구간 어렵습니다. 먼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 부근에서 수원 그리고 오산에서 남사 부근 밀리고요. 좀 더 지나 북천안에서 옥산 쪽으로 28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다시 옥산 부근에서 남이 분기점, 남청주 부근 어렵고요. 대전에서도 막힙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청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목천 쪽으로 6km 구간 막히고요. 더 가서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